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양자수가 3개였었죠. N, L, N, L 였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해줄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원에서 비탈이 있고 투표 비탈이 있어요. 투표 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죠. 그래서 요 3개 피어 비탈로부터 나오는 트랜지션이 에너지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나만 나올 거라.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피어 비탈이 3개로 갈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3개의 트랜지션이 다 다른 데서 보이게.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렇게 픽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반 이펙트라고 부르요. 이것이 예상이었어. 양자수가 3개일 때는. 근데 실제 실험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 실제 실험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이 2개로 보여.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픽이 몇 개로 갈라지냐면은 얘가 6개로 갈라지고 얘가 4개로 갈라져.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이 2개로 갈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더블랙 구조를 보인다고. 그 다음에 얘처럼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3가닥으로 갈라지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갈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요. 이게 실제 관측된 거예요. 양자수가 3개였을 때는 픽이 하나가 되고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3개로 갈라지는 것이 예측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지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이 뭐냐면은 스톤젤라 실험이라고, 여기다가 내가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줘. 그 다음에 수소 원자를 쏴줘. 예상하기로는 이 수소 원자는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꺾어지지 않고 갈 것이 예상이었어. 왜 그런 예상을 했냐면은 수소 원자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 원자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가구 능량이 있어요. 전하를 띠는 차가 뭔가 회전을 해야 걔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을 해서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서 꺾어질 텐데 얘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를 보면은 에너지 주리가 있다고 하면 원s 오비탈의 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원s 오비탈은 우리가 L equal 0인 오비탈이기 때문에 가구 능량이 없어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구 능량이 없고, 따라서 이 수소 원자는 자기 모멘트를 가지 않지 않아.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쭉 날아갈 거라고. 근데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돼. 2개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자기 모멘트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양보해서 예를 들어서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지 않고 2p 오비탈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2p 오비탈은 L이 1이기 때문에 자기 모멘트를 갖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몇 가지 종류의 자기 모멘트 방향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3가지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p 오비탈에 있다라 그러면 갈라지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방향으로 갈라져야 되냐면은 3방향으로 갈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2방향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게 되면은 설명이 되지 않은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스턴젤라 실험, 두 번째는 더블랙 구조를 보이는 거, 네 번째는 비정상 지만 이펙트를 보이는 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한 주기를 차지하는 원소의 숫자도 있잖아요. 그게 뭐 2, 8, 18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주기를 차지하는 원소들의 숫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n제곱에
앞에다 2를 곱해줘야 돼. 그럼 우리가 2, 8, 1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앞에 2가 왜 나오느냐. 이것이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어요. 네 가지 현상이 설명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파울리가 스핀이라는 새로운 가부 능량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현상들을 다 한꺼번에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럼 먼저 스턴젤라 실험부터 보면은 이게 스턴젤라 실험이에요. 얘는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구 능량이 가구 능량인데 무슨 가구 능량이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혹은 궤도 가구 능량이라고 불러요. 오비탈 가구 능량 혹은 궤도 가구 능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가구 능량이 생기는 거냐면은 핵 전하가 있으면은 전자가 쉽게 말하면 핵 주위를 회전해서 생기는 가구 능량이에요. 근데 그런 가구 능량으로는 이 픽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얘는 오비탈 가구 능량 말고 새로운 종류의 가구 능량이 하나가 더 있을 거다. 새로운 가구 능량이 필요할 거다. 그 가구 능량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가구 능량이라고 부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그냥 전자가 자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가구 능량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자전에 의한 가구 능량은 아니다. 그 비슷한 거라는 거죠. 새로운 종류의 가구 능량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스핀 가구 능량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구 능량이 있으면 양자극에서는 그것에 대응되는 가구 능량 양자수가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구 능량을 도입을 할 거예요. 스핀 가구 능량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스핀 가구 능량을 도입을 하게 되면 양자극에서 그럼 그것의 양자수가 얼마냐를 결정을 해줘야 돼. 양자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해줘야 된다. 근데 양자수 가구 능량 양자수는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의 양자수가 1이었었다 그러면 언제나 L이 정의되면은 따라 나오는 양자수가 있어. 뭐가 따라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은 ML이라는 양자수가 따라 나오죠. L이 결정이 되면은 ML이 결정이 돼요. ML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가 되죠?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빼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가면 절대값이 갖게 돼서 끊어주게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ML은 몇 가지 값이 가능하냐면은 세 가지 값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가부 능량 S를 정의하려고 그러잖아요. S를. 내가 이제 얼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S가 정해지게 되면은 따라서 MS도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MS도. 이런 똑같은 거예요. 스핀 가부 능량이나 오비탈 가부 능량이나 그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양자수가 있어. 가부 능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있으면 부속돼서 나타나는 양자수가 언제나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부속돼서 따라 나오는 양자수의 값은 원래 양자수가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S를 정할 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수소 원자를 쏴줬더니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이 힌트예요. 요 사실을 이용해서 S를 정하려고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게 세 개로 갈라졌었다 그러면 그냥 L이 1이었었다 그러면 된다 그랬죠. L이 1이었다 그러면 상태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세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실험 결과였어요. 근데 설명의 편의상 두 가닥으로 갈라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네 가닥으로 갈라지는 상황이 있을 때는 S를 얼마로 하면 좋겠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가상적으로 만약에 네 가닥으로 갈라졌다고 하게 되면은 S를 얼마로 하면 되냐면은 2분의 3으로 해주면 돼. 왜 2분의 3으로 하게 되면은 네 가닥으로 갈릴 수가 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S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것에 말받쳐서 MS가 결정이 된다. MS는 몇부터 시작하냐면은 2분의 3부터 시작해. 1을 빼줘. 또 빼주고 또 빼주고 2분의 3이 되면 이제 절대값이 얘랑 같아지죠. 그럼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S가 2분의 3이라고 하게 되면은 MS는 몇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냐면 네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 개로 갈라지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S가 2분의 3이면. 근데 실제로는 네 가닥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요. 그럼 그때는 S를 얼마로 해주면 되겠냐가 질문. 그때는 S를 2분의 1로 해주면 된다. 두 가닥으로 갈라진다고. MS는 얼마로 될까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걸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턴젤라 실험을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스턴젤라 실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구 능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구 능량. 그걸 우리가 스핀 가구 능량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뭘 결정해야 되냐면 그 스핀 가구 능량의 양자수가 얼마인지를 결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 양자수는 2분의 1이 돼야 돼요. 왜 2분의 1이 돼야 되냐면 실험을 해보면 두 가닥으로 갈라지니까. 그래서 반정수 형태의 양자수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입자들은 고유한 스핀 가구 능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알고 있는 입자들에 대해서 스핀 가구 능력 값을 측정을 했어. 예를 들면 전자의 스핀 가구 능량은 2분의 1이야. 프로톤도 측정해봤거든요. 프로톤도 2분의 1이야. 뭐 여러 가지 원자 핵에 대해서도 가구 능력 측정을 해봤더니 크게 그 입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입자들은 가구 능량이 스핀 가구 능량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식으로 반정수값의 가구 능량을 스핀 가구 능량을 갖는 입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입자들은 정수값을 갖는 것들이 있어. 1, 2 이런 식으로 0을 포함해서 입자 물리학에서 이 두 부류의 입자들을 구분을 해줘요. 반정수의 스핀 가구 능량을 갖는 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르미온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정수의 가구 능량을 갖는 입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보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게 입자들은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이 중에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켜야 하는 입자는 우리가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부른다. 그 스핀 가구 능량이 1짜리인 대표적인 입자가 뭐냐면 포톤이에요. 포톤이 1이야. 스핀 가구 능량이 0인 입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본 12 이렇게 된다. 요 얘기는 우리가 아마 20장에서 분광학 배울 때 이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종합하자면 스턴젤러 실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가구 능량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가구 능량 양자수는 얼마가 돼야 되냐? 2분의 1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렛 구조하고 비정상 이펙트를, 정상 지만 이펙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가 양자수가 3개만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1s가 있고 2p가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픽이 하나만 나올 거야.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픽이 2개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하나가 아니고 2개로 갈라져 있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에너지 준위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 S부터 들어보면 여기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픽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픽이 나와서 픽이 그래서 2개가 된다는 거예요. 더블렛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2개의 에너지 준위로 나눠진다는 얘기는 뭐 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은 스핀 가구 능량으로 또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전자가 지금 L이퀄 1인 오비탈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L이퀄 1인 오비탈에 있는 전자. 자, 그러면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무슨 가구 능량이 있냐면은 오비탈 가구 능량이 있어. 그 가구 능량이 벡터겠죠. 근데 화살표로 그려졌거든요. 이런 가구 능량 벡터를 갖고 있어. 근데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죠? 전자는 오비탈 가구 능량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구 능량을 갖고 있어. 스핀 가구 능량을 갖고 있다. 그 또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어. 근데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어. 그 두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첫 번째 경우는 스핀 가구 능량하고 오비탈 가구 능량이 방향이 패러렐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반대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하를 띤 입자가 가구 능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회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구 능량을 갖고 있는 입자는 전하를 띤 입자는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드는 자석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서 만들어진 자석이 방향이 패러렐하는 경우예요. 그럼 두 사이에 청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서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높아져.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인력이 느껴져. 그 에너지가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상태하고 이 상태가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위에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두 개가 패러럴한 경우, 안타이 패러럴한 경우. 그때 에너지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위반학 수준 얘기는 아닌데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두 개를 더한 J라는 앵귤러 모멘텀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J는 뭐죠? 총 앵귤러 모멘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L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얘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더한 것을 내가 이제 J라고 정의를 해주려고 그래요. 앵귤러 모멘텀에서 양적해서 뭐를 정의할 수 있다고요? 양자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S라는 가구 용량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응되는 S라는 양자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L은 얼마죠? L은? P 오비탈이었으니까 1. S는 무조건 2분의 1이죠, 전자는. 자, 양자수가 1짜리하고 2분의 1짜리를 더한 앵귤러 모멘텀이 있어. 얘는 양자수가 얼마가 될까냐 하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패러럴한 경우가 있고 안타이 패러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J는 양자수가 두 가지만 가능해.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은 어떤 경우 때? 두 개가 패러럴할 때 더해지게 되겠죠, 그죠? 2분의 1은 안타이 패러럴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J가 2분의 3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 이 경우는 J가 2분의 1인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핀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P 오비탈이 L이 1인 오비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뭐에 따라서? MJ에 따라서, 그죠? L이 1인 오비탈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MJ 값에 따라서 세 가닥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MJ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죠? L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L이 1이기 때문에 MJ가 1, 0, 마이너스 1을 세 개를 갖는 거예요, 그죠? 지금 봅시다. 얘가 J가 2분의 3이거든요. J가 2분의 3이에요. 그럼 얘는 자기장을 걸어주면 몇 개로 갈라지겠냐면 L이 1일 때는 몇 개로 갈라진다고요? 1, 0이 마이너스 3개로 갈라진다. J가 2분의 3일 때는 4개로 갈라져야 되겠죠. 왜 4개로 갈라져야 되죠? J가 2분의 3이면 MJ는 2분의 3,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네 가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사실 4개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4개의 상태가. 반면에 J가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만 가능할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상태는 사실 두 개의 상태가.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4개의 상태가 네 가닥으로 갈라지고 얘는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L은 0이거든요. L은 0인데 L은 0인 오비탈에 뭐가 들어있을 거냐면 S가 들어있을 거예요. S가. 그리고 두 개 더하면 J는 얼마가 될까? 얘는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죠. 2분의 경우밖에. 그래서 얘도 두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서 요게 네 가닥으로 갈라지게 된다. 여기에는 더 복잡하게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더블렛 구조를 하는 것하고 비정상 지만 이펙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스핀이라는 개념을 동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것이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블렛 구조와 비정상 지만 이펙트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1, 3번 공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새로운 종류의 가구 능량이 있다. 스핀 가구 능량이 있는데 그 스핀 가구 능량의 양자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얘는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구 능량 양자수가 반정수를 띠는 입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페르미온은 특히 무슨 법칙을 만족시키냐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켜주는 입자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한 오비탈에 2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보존은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 오직 페르미온만 베타 원리만 적용을 해. 그래서 오비탈이 있으면은 전자가 업스핀, 다운스핀 2개씩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개씩만. 그래서 앞에 2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가구 능량이 있다. 그걸 스핀 가구 능량이라고 부를 텐데 걔는 양자수가 정수값이 아니고 특이하게 반정수값을 갖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2가지 상태만 존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1, 2, 3, 4가 이제 그대로 다 설명이 되더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실험 결과를 설명해 주려면 필요했었던 거예요. 자, 원래는 양자수가 3개밖에 없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잖아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양자수가 3개인 파동함수밖에 안 나와. 근데 3개만 가지고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실험적인 사실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서 실험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4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MS가 되겠죠. 요게 이론적으로 뭘 풀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MS라는 양자수는.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온 함수는 양자수가 3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비정상 지만 이펙트라든지 더블렛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4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디락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어줘. 요 이론. 그래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디락은 슈레딩거 방정식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어서 다시 새로운 디락 방정식을 만들어줘. 그래서 새로 방정식을 풀어. 그래서 디락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4번째 양자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식을 풀면 나온다는 거죠. 그 결과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라는 양자수가 필요하다. 방정식을 풀면 그게 나와. 방정식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2번째가 중요한데 그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반물질이라는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반물질이라는 게 존재해. 예를 들면은 반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양전자. 양전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해. 양전자는 전자의 반물질로 알려져 있던 거야. 양전자와 전자는 질량 같고 양자수 같고 다만 뭐만 다르냐면은 전하의 차지만 다르고 양전자는 차지가 플러스 차지를 띠는 것밖에 없어. 근데 이런 게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식을 풀다 보면. 근데 몇 년 뒤에 정말로 양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들은 노벨상을 타게 된다. 나중에 얘는 이론적으로 규명된 게 아니야. 처음에 실험 결과를 설명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 후에 디락이라는 이론 물리학자가 나와서 식을 만들었더니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재 양자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 4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자,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단전자 원자 시스템이고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다전자 원자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핵전화가 있거든요. 전자가 2개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에요. 2개가 돌아다니는. 자, 1개가 돌아다니는 시스템하고 2개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 전자가 1개가 돌아다닐 때는 1S부터 2S부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에너지가 같죠. 단전자 원자 시스템에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어떤 항이 들어가냐면은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전자 키네틱 에너지 딱 두 항만 들어가거든요. 단전 이게 없었을 때 전자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러나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게 되면 저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어떤 양이 들어가게 되냐면은 전자 사이 척력에 관한 항이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들어가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가 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s하고 2p가 더 이상 에너지가 같지가 않아.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각각 오비탈에 있는 전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더 이상 이제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건가? 이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먼저 두 개의 전자가 있는 시스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전자가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원점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의 파동 함수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R1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의 포지션 벡터, R2는 두 번째 전자의 포지션 벡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 R은 벡터니까 변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겠죠? 세 개가 들어가 있겠죠. XYZ 좌표, XYZ 좌표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두 개의 전자로 구성된 원자의 파동 함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얘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서 얘를 풀겠죠. 그죠? 푸는데 이런 형태로 놓고 풀지를 않아. 우리가 계속 했던 식으로 이 함수는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풀어. 얘는 이 함수의 두 개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사야. 만약에 여기 전자하고 여기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척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 얘가 근사가 아니야. 얘는 이꼴로 놓고 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두 개의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척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요 파동 함수는 두 개 곱으로 놓고 풀어도 근사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두 개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 곱으로 놓고 푸는 것은 근사일 뿐이야, 근사. 이런 근사를 오비탈 근사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죠? 첫 번째 전자는 푸사이온 오비탈에 들어있고 두 번째 전자는 푸사이트 오비탈에 들어있다는 해석을 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오비탈 근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근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개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근사를 해서 얘를 이 두 함수 곱으로 놓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할 일은 뭐죠?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얘를. 얘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대략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예요. 요 아론, 요 노테이션이 정확한 노테이션은 아니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만은 대충 알면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할 거라는 거예요. 전부 원으로 다 바뀌었죠, 원으로 변수가.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도 비슷한 식이 있겠죠. 얘도 두 번째 변수가 되고. 이 식이 정확한 식은 아닌데 계속 강조하지만 이 식이 정확한 식은 아니. 이게 아래 우리 벡터인데 여기다 그냥 막 스칼라처럼 썼잖아요. 정확한 식은 아니지만 대충 어떤 느낌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를 구해야 되는 두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각각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V1이 필요해. V1. V1이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V1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V1에. 근데 그 V1에 있는 데 들어갈 포텐셜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들어가겠죠. 여기 V1에. 그죠?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요 전자사 청력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말하는 V1에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들어가지만 다른 전자사의 청력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 얘는 왜 그러냐? 핵은 원점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 따라서 첫 번째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면은 그냥 이건 바로 계산이 되는 것들이야. 문제는 얘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얘는 두 번째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청력이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 전자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오비탈이 S 오비탈이 했을 때하고 P 오비탈이 했을 때하고 D 오비탈이 했을 때 요 값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이 V2도 마찬가지가 되죠. V2도 두 번째 전자의 파동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들어가야 해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첫 번째 전자와의 청력항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전자 파동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는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을 언뜻 보면은 연립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첫 번째 변수만 나와 있고 두 번째 변수만 나왔기 때문에 연립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연립이 되죠? 여기 연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V1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두 번째 전자에 그러니까 어떤 오비탈에 들어가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첫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연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어널리틱하게 풀리지가 않아.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았다고 해봅시다.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결정이 돼서 V까지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얘를 풀어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오비탈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 오비탈 에너지에는 어떤 항이 들어갈까요? 오비탈 에너지에는? 당연히 핵과 전자사의 인력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전자사의 청력도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게 키네틱 에너지 항이야. 키네틱 에너지 항이 들어간다.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이게 구한 것이 오비탈 에너지인데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는 세 항이 들어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자와 전자의 청력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비탈 에너지 준위. 자, 그래서 들어가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두 함수는 각각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근데 각각 슈레딩거 방정식 풀 때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 아래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이제 뉴메리컬하게 푸는데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데 먼저 개수를 추측을 해. 첫 번째 전자가 푸사이 1 제로 오비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 두 번째 전자가 푸사이 2 제로 오비탈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 거야. 얘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죠? 요 오비탈에 있다고 추측을 했잖아요. 두 번째 전자가 푸사이 2 제로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만들어. 그래서 풀어. 그럼 얘가 푸사이온이 나오겠죠. 푸사이온은 처음에 추측한 거랑은 다른 게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그냥 개수한 거니까. 그럼 요게 나. 이제는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냐면 푸사이 1 non 오비탈에 있어.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줘. 다시 말해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거잖아.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개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풀어. 그래서 푸사이 2가 구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 푸사이 2는 얘랑은 다르겠지, 얘랑은. 얘는 추측한 거니까. 그래서 푸사이 2 1을 얻게 돼.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되죠? 얘를 어떻게 구했지? 얘는 첫 번째 전자가 푸사이 2 제로 오비탈이 있다고 가정하고 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 푸사이 2 1으로. 다시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줘서 또 풀어. 그럼 푸사이 1이 바뀌겠죠. 왜 푸사이 1의 2야. 얘가 또 업데이트 됐으니까 또 바뀌었어. 얘는 어떻게 구한 거죠? 첫 번째 전자가 푸사이 1 오비탈에 있다라고 놓고 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잖아. 푸사이 2로.
그럼 얘를 다시 집어넣어줘가지고 또 구해야 돼.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계속 뺑뺑이 돌려. 근데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은 지금 구한 함수하고 그 전 단계에서 구한 함수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은 끝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구나 해서 이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학 시간에 가우시안이라는 양자 화학 프로그램 패키지를 돌릴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자, 근데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V1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V1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은 요 전자 인력하고 요 전자 첨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얘야. 근데 얘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빼기 480전제로 R분의 G 이펙티브 2의 제곱으로 보통은 근사를 해서 푼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인데 그 포텐셜은 핵과의 인력에다가 두 번째 전자 사이 척력이자 두 항의 합이거든. 근데 그 근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푼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바뀌었죠? G가 G 이펙티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G가 G 이펙티브로 바뀌었을까요? 얘가 없었으면은 이 전자는 핵전화 G를 느낄 텐데 다른 전자가 있어서 이 전자가 얘를 차폐시킨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차폐시키기 때문에 얘가 느끼는 전하량은 이제 G가 아니고 유핵전으로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근사를 해서 풀게 했다. 그래서 얘 대신에는 보통 얘를 집어넣어서 풀게 됩니다. 근데 얘를 구할 때 뭐가 필요한 거지? 얘를 구할 때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는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보. 그래서 우리가 G 이펙티브를 이용해서 V원을 구하고 그래서 푸사이원을 구한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유효핵전화라는 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요것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전자와 전자 사이 척력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근데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요거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이거를 슬레이터 룰이라고 해요. 슬레이터가 G 이펙티브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한 장이냐 두 장이냐 그거? 두 장이에요. 두 장씩이야.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런 원 나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모자라네? 남는 게 아니라 저희도 실수로 안 끝났어요. 밖에 없어. 그래서 원이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철. 1s2 이게 전자 배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여기 S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효핵전화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유효핵전화를.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전자 배치를 쓰고 그룹을 시켜준다. 1s, 2s, 2p, 3s, 3p, 3d 이렇게 잘라야 돼. D를 중요한 점은 D를 다른 그룹으로 시켜줘야 된다. 다른 그룹. 나머지는 뭐 S하고 P는 그냥 같이 오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얘가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구조를 하게 되겠죠. 여기가 4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3d 오비탈이 있어요. 전자가 6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s2, 3p6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모이실 거라고. 이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있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를 계산해 주려고 그래. 유효핵전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원래 핵전화에서 S만큼 빼줄 거라는 거예요. 왜 S를 빼주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들이 핵을 차폐시키기 때문에 얼마나 차폐시키는지를 S라고 그래서 그 S를 빼주게 되면 그것이 유효핵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S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폐시킬까. 자, 근데 요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을 그릴 텐데 요 전자가 같은 레벨에서 돌아다니면서 요 핵을 차폐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전자가 차폐 효율이 100%가 아니야. 100%라고 그러면 그 1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차폐 효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차폐 효율을 몇 퍼센트로 하면 35%를 할 거야. 그래서 0.35 곱하기 1 이렇게 해줄 거는 35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차폐 효율이 100%가 아니고 35%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D 오비탈에 있는 전자 3s2, 3p6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토탈이 몇 개죠? 14개가 되겠죠. 그 안쪽 레벨에 있는 거. 그거는 차폐 효율이 조금 증가해. 얘보다 안쪽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폐 효율이 0.85로 증가를 해요. 증가. 전자가 몇 개가 있죠? 14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자들은 차폐 효율이 얼마냐면은 1이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폐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근데 전자는 몇 개죠, 이게? 10개인데요? 이렇게 해주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2.26에서 여기다 빼주게 되면은 S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효 핵전화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전자 유효 핵전화를 계산해 볼 거냐면은 여기 D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효 핵전화를 계산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를 계산해서 빼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바깥에 있는 전자는 차폐시키지를 못하겠죠. 바깥에 있는 전자는. 그래서 얘 효과는 빼주면 돼요. 자, 근데 요 D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기 때문에 요 같은 레벨의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은 5개가 있어요. 5개. 그 5개는 차폐 효율이 얼마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차폐 효율이 35%라는 거예요. 35%. 자, 그 다음에 중요해. 그 다음에 요 전자 안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전자. 이것들은 무조건 차폐 효율이 100%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D 오비탈은 계산하기가 편해요. D 오비탈에 있는 전자 유효핵전화를 계산할 때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는 차폐 효율이 35%고 그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는 무조건 차폐 효율이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18 이렇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게 되면 얼마나 되냐면은 19.75가 돼서 여기다 대입해주고 유효핵전을 계산해주게 수가 있다. 그러니까 S 오비탈의 유효핵전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D 오비탈의 유효핵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D 오비탈의 유효핵전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그죠?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는 차폐 효율이 35%다. 그보다 안쪽에 있는 전자는 차폐 효율이 무조건 100%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반면 S 오비탈은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는 차폐 효율이 35%고 그보다 한 칸 안쪽에 있는 것은 85%.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것은 100%다.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효핵전화라는 것이 이제 다전자 원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효핵전화를 이제 계산도 하고 측정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책에 탄소의 유효핵전화 값이 이제 계산되어져 나와 있는데요. 탄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탄소 이과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있고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 있고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있죠. 얘가 얼마냐면 5.67 얘가 3.26 이렇게 돼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가 6이거든요.
원S. 자, 원S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어떻게 돼요? 핵 근처에서 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거의 유역전은 6에 가까운 전하량을 느끼게 되는.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근데 2s랑 2p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2s랑 2p로 올라가게 되면 이 핵 전하를 s 오비탈이 감싸고 돌잖아요. 그래서 유핵 전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3.2, 3.14까지 돼.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같은 n 이퀄 2인 레벨에 있지만 s 오비탈에 있는 전자하고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핵 전하가 다르다는 거예요. s 오비탈이 살짝 더 크다라는 거예요. p 오비탈보다. 그게 왜 그랬나 그랬었죠 우리가? 근처에. 그렇지.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RS3 제로하고 R3 원을 비교해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R3 원 어떻게 내렸죠? 이렇게 내렸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어느 부분이 다르다 그랬죠? R 이퀄 제로에서의 분포가 달라요. p 오비탈인 경우에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작아. 반면에 s 오비탈인 경우에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꽤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양자 수를 갖다고 하더라도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유핵 전하가 살짝 크다라는 거예요. 유핵 전하. 그래서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살짝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유핵 전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얘기지? 쉽게 말하면 VE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을 근거로 해서 전자를 배치시킬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1s, 2s. 단전자 원자인 경우는 어떻죠? 단전자 원자인 경우는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죠. 근데 다전자 원자는 어떻다고요? 1s, 2s, 2p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전자를 배치시킬 거예요. 이게 다전자 원자거든요. 전자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리튬, 베릴륨 가면 어떻게 되죠? 베릴륨 가면 전자가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되죠. 따라서 베릴륨의 자기적인 성질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이아마그네틱해야 되나요? 전자들이 다 쌍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배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래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세 번째, 네 번째 전자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자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돼야 되죠? 파라마그네틱해야 돼요. 맞나요? 베릴륨의 에너지 준위가 였다라고 하면 베릴륨은 파라마그네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해 보면 다이아마그네틱하거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베릴륨이 파라마그네틱하지 않고 다이아마그네틱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2s하고 2p가 에너지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같았었다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같았으면 파라마그네틱해야 되는데 파라마그네틱하지 않고 다이아마그네틱,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후투를 이용을 해서 전자를 채워놓으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